예,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의 종류를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좀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을 전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자,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결국은 이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지역을 나누는 겁니다. 개발 용도의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4개 중에서 도시지역을 정하겠죠. 보존 용도의 토지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겠죠. 그리고 지정할 때는 개발 용도의 토지들을 도시로 정하고 보존 용도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개발 용도의 토지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토지라는 건 이제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용도와 보존 용도가 딱 나눠진 게 아니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도시지역을 지정하면서 개발 용도의 토지만 모아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이 경계선을 정할 때는 항상 직선 형태로 정해지죠. 이 곡선 형태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점을 이렇게 찍어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하죠. 그다음에 또 경계점을 찍고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 형태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정할 때는 경계를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뭐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따라서, 또는 뭐 하천이 있을 때는 하천을 따라서, 뭐 이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이제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도시지역을 정할 때 개발 용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경계선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 형태로 경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여기가 용도지역상 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죠. 이렇게 도시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개발 용도의 토지가 도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보존 용도의 토지가 도시 안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밖에 있는 토지는 용도지역을 다시 일부는 농림지역으로, 또 일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 경계가 또 이렇게 정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각각 나눠져서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정해졌는데, 자, 관리지역은 도시로 나눌 수도 없고 농림지역으로 정할 수도 없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정할 수도 없는 이런 토지들이 이제 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 여기 있는 토지, 이렇게 있는 토지는 개발 용도의 토지예요. 이 개발 용도의 토지를 도시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정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정할 수도 없고, 또 도시적 정하면서 도시 안에 포함도 못 시킨 겁니다. 이런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는 건데, 관리 중에서도 장내 도시적으로 이렇게 편입이 예상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 관리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토지 중에는 또 이런 토지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농림업 진흥을 위한 토지입니다. 그 농림업의 진흥을 위한 토지면 원칙은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맞죠. 근데 여기 있는 토지들은 주변의 용도적 관계를 고려하니까 이런 거를 보니까 여기다가 농림지역을 지정하기가 좀 곤란한 이런 토지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이제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관리 중에서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의 경계가 또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토지는 생태계라든지 또는 수자원이라든지 뭐 자연환경 이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걸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주변 용도적 관계를 고려하니까 여기다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기가 곤란할 때, 이럴 때는 여기다 이제 관리지역 중에서 보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여서 관리지역이 된 것인데, 관리지역은 이 관리지역을 정해놓고 세분한 거로 의미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토지들이 뭐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 보존을 해야 될 토지, 뭐 나중에 개발이 될 토지, 이런 토지들이 하나로 모여서 관리가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관리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생산관리는 같은 관리인 계획관리보다는 농림지역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입니다. 또 보존관리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보다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훨씬 그 내용이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관리지역이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주거성과 공업으로 나눠서 개발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해서
일부는 주거 지역을, 또 일부는 상업 지역을, 또 일부는 공업 지역을 정해 가지고 각각 개발을 하겠죠. 각 지역의 경계가 또 이렇게 정해지겠죠. 물론 또 주거 지역은 다시 세분해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또 상업 지역은 중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으로, 공업 지역은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중공업으로 나눠서 각각 정해지겠죠. 그다음에 도시 안에 보면 이 개발 용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존 용대 토지인데 도시 안으로 포함된 이런 토지들이 있죠. 이런 토지는 녹지로 정하겠죠. 근데 같은 녹지라도 좀 다른 거죠. 여기 있는 토지를 보면 이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예요.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데 이 도시 안으로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 중에서도 생산 녹지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토지는 그 자연환경 보존적과 유사한 토지예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도 있고, 뭐 또는 보존할 그 수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지역인데 도시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것도 같은 녹지라도 생산 녹지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녹지 중에서 말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보존 녹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녹지와 생산 녹지는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거다라고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근데 녹지 중에서는 자연 녹지라는 게 또 있었죠. 자연 녹지는 이런 데다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보존 가치가 있는 토지가 아니에요. 개발 용대 토지인데 이 주거상업 공업으로 다 미리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10만인데 20만, 30만에 맞춰서 주상공을 지정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일단 개발하고, 현재 뭐 인구가 10만인데 10만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하고, 나중에 개발할 이런 토지는 일단 녹지로 놔두는 겁니다. 녹지라도 생산 녹지와 보존 녹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자연 녹지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름을 이제 자연자를 붙여놓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을 못하는 이런 토지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쉬운데, 자연 녹지는 말만 자연이다라고 구별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는 녹지 중에서는 제일 개발 가능한 토지가 자연 녹지죠. 나중에 주거 지역이 더 필요할 때 상업 지역을 바꿔서 주거를 할 수가 없죠. 또는 뭐 공업 지역을 바꿔서 주거를 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이제 자연 녹지로 놔뒀던 이 토지 일부를 다시 바꿔서 주거 지역으로 바꾸거나, 또 자연 녹지로 상업 지역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장내 도시 용지로 공급하려고 남겨놓은 게 자연 녹지입니다. 그래서 말은 녹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 녹지가 아닌 것이죠. 도시 안에서 단어도 녹지고 실제도 녹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존 녹지 하나예요. 생산 녹지는 그냥 논밭이고, 자연 녹지는 나중에 개발할 토지고, 보존 녹지가 말 그대로 녹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지도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이런 식으로 분화돼 가지고 그 자세히 나눠져서 이 세분되면서 21가지가 된 거고,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산 녹지와 생산관리 농림지역이 내용이 다 같은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농림적 지정할 수 있을 때는 농림적 지정하고, 지정이 곤란하면 생산관리로 두고, 그 녹지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도시 안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 생산 녹지로 정해지는 거고, 또 보존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원칙은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되, 지정이 곤란할 때는 보존관리로, 도시 안으로 들어온 거는 보존 녹지로 정하는 것이고, 개발 용도의 토지는 주상공으로 나눠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당장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남겨놓은 토지가 자연 녹지와 계획관리입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와 계획관리는 그 내용이 유사한 토지인데 하나는 도시 안에 있는 것이고,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도시로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적 개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을 좀 따로 이해를 해두셔야 용도적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법에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딱 이렇게 찍어서 법이 규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이 있고, 또 생산관리와 농림지역에 대해서만, 또는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왜 주상공만 나왔는지,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만 딱 나왔는지, 아니면 생산관리와 농림지역 이렇게 정해서 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이게 그림으로 이해가 돼야 이제 다음에 나올 뭐 이런 규정들을 손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이제 용도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죠. 용도적 지정. 그럼 지정한다는 게 뭔가를 또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용도적을 지정하려면 먼저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도면을 펼쳐놓고 뭐 도시지역도 정하고 뭐 농림지역도 정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그림을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린 그림, 이 그림을 계획의 내용을 담은 도면이다 그래서 계획도라고 부릅니다. 계획도를 먼저 만드는 거죠.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제 용도적 지정과 관련된 이 계획 이 안에 포함됐죠. 이 동네는 주거로, 이 동네는 뭐 상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 내용이 그림에 담겼는데 이 도면만 가지고 계획의 내용을 다 표시할 수가 없죠. 도면에는 어떤 내용을 여기다가 다 실을 수가 없어요. 뭐 개략적인 뭐 이렇게 그림만 보여진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다 표시할 수가 없죠. 예컨대 뭐 주거적이 면적이 얼마고 필지수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전체 용도적 중에서 주거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고 이런 거는 도면에다가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따로 계획 조서로 만듭니다. 조서. 계획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조서로 풀어 썼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서류를 만드는데 이 두 가지 서류를 묶어 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라고 합니다. 도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끝글자가 보면 계획도, 이런 계획조서죠. 그래서 끝글자로 도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적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를 만들게 돼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는 전문가들이 보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가지고 계획 설명서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 용도적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 그거를 입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안. 입안이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 설립자에다가 이 안자를 쓰죠. 안을 처음 만들어 세운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처음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입안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서류 작성할 때 보통 이렇게 기한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도 이제 의미가 같은 거예요. 세울 기자에다가 안할 때 이 안자를 써가지고 안을 처음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기한이나 입안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죠. 근데 기한하는 거 조그만 뭐 내용의 서류를 만드는 이럴 때 기한이라고 쓰는데 이와 같이 막 토지용에 관한 거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똑같이 기한 이렇게 말을 쓰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용어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안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한다는 결국은 이 서류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도 만들고 계획 설명서도 만들고 그 도서의 내용으로 계획도도 그리고 조서도 작성하고 이런 건데 자, 입안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서류를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용도적 지정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별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입안을 합니다.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입안하고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각 지역별로 이 계획을 입안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용도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국가에서 계획을 정했어요.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 각종 기반인수도 설치가 돼야 되고 이 토지 용도적이 지정이 돼야 되죠. 뭐 용도적이 농림적으로 돼 있는 상태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산업단지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용도적을 뭐 도시적으로 바꿔야 되고 또 도시적 중에서도 공업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하게 됩니다. 산업단지니까 이제 공업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공업지역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 이 경계도 정해야 되고 이 용도적 종류도 정해야 되고 이걸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입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입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에 관한 계획을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어떤 식으로 경계를 정해야 될지 이 용도적 종류를 전용공업으로 해야 될지 일반공업으로 해야 될지 중공업으로 해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걸 아는 사람은 결국은 국가가 이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국가에서 이걸 정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 용도적 지정에 관한 이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입안을 해야 될 때가 또 있겠죠. 도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 뭐 지방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계획을 도의사가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용도적 지정에 관한 이 계획도 도지사가 그 해외대 입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획 입안은 원칙은 특광시군이 각 지역별로, 그다음에 예외로 국토부 또는 도의사가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을 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입안을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 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걸 개괄적으로 봤었죠. 이런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조사부터 한다 그랬죠. 기초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해서 기초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상위 계획부터 검토를 해야 되죠. 광역도시 계획을 보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한 방향도 검토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한 방향도 검토하고 해당적 토지에 관한 상황도 봐야 되죠. 뭐 인구가 얼마나 있고 토지 이용 상황이 어떤지 보존할 환경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만들어서 이 안을 가지고 의견을 듣는다 그랬죠. 첫 번째 의견 청취 대상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은 중요한 계획들은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공법에는 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총 4번에 걸쳐서 있다 그랬죠. 총 4번. 광기, 개농 이렇게 배운다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기, 도시군 기본계획. 개는 개발구역 지정할 때, 농은 농지 이용계획 수립할 때. 이때 이제 공청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청회가 아니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게 되는데 주민한테 의견을 내라는 건데 주민이 의견을 내고 싶어도 뭐 알아야 의견을 내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민한테 의견을 들어보려면 주민한테 먼저 알려야 되죠. 알리는 방법은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2 이상 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에다 하는 자세한 내용을 못 실으니까 이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그걸 열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합니다. 공고는 2 이상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고 열람은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열람을 하죠. 열람 기간 안에 와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죠. 일단 이제 제출된 의견, 요거를 이제 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물론 타당할 때 반영하고 타당하지 않은 의견은 반영 못하죠. 반영하든 안 하든 그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출된 의견들이 다 조서로 또 작성이 돼요. 제출한 누가 와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의견 내용을 반영을 했다 못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조치한 이유가 뭐다 이런 거를 다 기록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적어지고 이 내용이 다시 설명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가서 의견을 내기만 하면 반영될 가능성이 뭐 다른 경우보다 좀 커지죠. 뭐 이렇게 판단을 다 해야 되니까 그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뭐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의견이 타당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조서력이 붙게 되니까 이 다음에 이제 이 의견 청취자 계속 받게 되는데 이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게 되는데 이 서류가 일로 따라다녀요. 그 계획 설명서에 포함이 돼가지고 다음에 이제 의회 의견 들으려면 의회에다가 이 서류를 넘겨줘야 이걸 읽어보고 의회가 의견을 내죠. 그때 요 주민들이 낸 의견들이 여기 붙어 다니죠. 의회가 하는 일은 주민을 대표해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건데 주민이 냈던 의견 그게 타당한데도 무시된 게 있으면 여기서 또 의회에서 또 의견을 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때 낸 의견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 들어보고 다시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안을 하고 입안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결정을 하는 거죠. 안을 만들어서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정은 특별시장이 입안했을 때는 결정도 특별시장이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장이 입안했을 때는 광역시장이 결정하죠. 그리고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냐면 밑에서 안을 만들고 결정은 위에서 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기하는 담당자가 하죠. 그리고 결제는 사장이 결정하죠.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별로 이렇게 담당자다 생각하면 돼요. 시군에서 입안을 하고 결정은 더 위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는 시군과 동일한 게 구죠, 구. 특별시 밑에 있는 구, 광역시 밑에 있는 구인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시에서는 구에서 안 하고 특별시가 직접, 광역시도 광역시장이 직접 입안하고 결정도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저 특별시나 광역시는 입안도 결정도 다 직접 하고, 그다음에 도의 경우에는 입안은 시군에서 하고 결정은 도의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를 합해서 시도지사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결정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시 중에는 규모가 큰 시들이 있죠. 수원시 또는 뭐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뭐 등등 이렇게 규모가 큰 시들, 그러니까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넘는 시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용도적 지정에 관한 이런 계획 정도는 알아서 결정하도록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그 50만 넘는 시를 따로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시와 구분해서 대도시. 그래서 결정을 대도시에서는 도의사가 결정하지 않고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이와 같이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안을 만들었을 때는 결정도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도의사가 안을 만들었을 때는 결정도 도의사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거고,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내용을 일반에 고시까지 해야 비로소 요대로 용도적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이런 경계선을 정해서 이쪽이 주거다, 상업이다, 공업이다, 어디는 녹지다, 이거 정한 거예요. 용도적 지정한다는 게 단순히 경계선 정하는 건데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가 잘못 결정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선 하나 긋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적이 지정되는 거고, 이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보면 교재 344페이지 보시면요, 용도적 의의가 나와 있고 용도적 지정 해란사항이 나오죠. 의의는 앞에서 쭉 설명드렸듯이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용도적을 지정할 때 종류가 그 표로 쭉 정리가 돼 있죠. 용도적 지정할 때는 법에 있는 이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지, 법에 없는 거를 막 만들어서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에 있는 이 내용대로 주거지역을 지정하거나 상업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법에서 정한 대로 지정을 하는데, 그 가로 1번 내용에 그 첫 줄 보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먼저 입안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입안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광시군이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가 절차는 기초조사, 주민의견, 의회견 이 절차를 다 밟고, 결정하려면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가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해야 용도적이 지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매우 단순하게 돼 있지만 이게 앞의 내용과 쭉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그게 잘 이해가 돼야 용도적이 어떻게 해서 지정되는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수술한 거니까 이 그림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이해를 좀 해두시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지는 결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요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적이 지정 어떻게 지정되는가를 봤는데, 자, 교재 345페이지에 가로 2번 내용을 보면요, 그 용도적 지정 특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특례란 거 뭐냐면 원칙적으로 용도적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 결정하지 않아도 용도적이 저절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1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적 지정 해란 사항이 있고, 뒤로 넘기면 동그라미 2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적 지정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5가지가 있고 관리적 특례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체적인 거는 그 기본서를 가지고 1월 과정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중요하니까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만 용도적 종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는가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특례가 이해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 기본 이론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이 어떻게 해서 지정되는가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일정한 토지 이용 행위가 제한이 되죠. 행위 제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